예, 신율의 뉴스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2주 만에 한 번씩 저희가 꼭 아주 귀중한 얘기 듣는 순서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다리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하도 우리나라 정치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희한한 일들 중에 정말 궁금한 희한한 일이 있다. 이거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얘기부터 하려는데 민주당이 요즘에 좀 재미가 없긴 하죠. 아니요, 재미있는데요. 재미있어요? 네. 민주당의 아버지 누구죠? 네. 예, 퀴즈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과 가장 닮은 대표 누구죠? 차은우도 닮았죠. 차은우보다 낫죠? 네. 예, 차은우보다 낫죠. 닮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 차은우 하여간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약간 점입가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총선 전에는 공천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총선이 끝났잖아요. 예. 배지도 달았고. 근데 왜 저렇게까지 더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서 이런 정치 문화가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까? 사실 도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뭔가 제왕처럼 떠받들여지는 모습이 지금 그렇잖아도 이제 당대표 연임 문제도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권이 목표라면 저는 당대표 연임도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루하죠. 더군다나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식상한다. 지루하게 전권을 계속 가져간다. 이거를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회창 총재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벌써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직도 3년 남았는데 2년 했잖아요. 네. 그럼 또 2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결코 저는 대권 과도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 비교하더라고요. 이회창 총재 시절도 한나라당 이 경쟁 구도가 없었잖아요. 네, 경쟁 구도가 없으면 네. 경쟁 구도 없고 거기도 5대2였었죠 그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면 경쟁 구도가 없는 데다가 이게 뭐 칭송하고 이러면서 내부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틈새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상대 정당은 이제 선거에서 지고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뭔가 변화의 노력을 할 거잖아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변화의 노력을 하기는 할 텐데 문제는 그쪽이 되게 민주적으로 보이는데 이 민주적으로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국민의힘 쪽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은 조국의 조국당이에요.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개혁당입니다. 이렇게 주요 야당이 전부 1인 중심 정당이라는 거 이게 삼김 시대 이후로 처음일 거야. 아마 이런 현상 나타나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당에 뚜렷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꼭 불편하거나 나쁜 건 아닌데 사실 그에 비하면 지금 압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엄청 민주적이죠. 원래는 이제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지금 않으니까. 약간 힘이 좀 빠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는 뭐 조국혁신당도 좀 그렇긴 하지만 7월 20일인가 그래도 뭐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민주당을 똑같이 비교하면 신생 정당들이 좀 억울하긴 할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좀 그렇겠죠. 민주당은 그래도 굉장히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 급조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역사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 나름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정당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당연하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이 당권파를 위해서 당이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훼손하는 것을 불사하는 오히려 뭐 이런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사실 대표를 연임하는데도 어쨌든 당원 당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절차는 지켰겠지만 그것도 이제 전례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은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갖고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하나씩 우리가 지켜왔던 규범들을 무너뜨려 가면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뭐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힘이 없다. 네, 그럼 지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효율을 위해서 민주적 규범들을 무너뜨린 최종 결과물이 원래는 독재거든요. 독재 정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효율이잖아요. 그렇죠. 부패, 근절, 맞아요. 효율. 일당 독재가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가장 효율성이 그러니까 높죠.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예.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계속 가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 그 대의원 품앗이 강성 지층 사이 그런 게 많나 봐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또 대의원으로 등록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민주당이 원래 그 전국 순회 경선하잖아요. 올해 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제 지금 이인영 의원 출마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출마를 한다고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출마는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 경선 자체가 성립될지 여부도 아하. 아직 불투명한 상태죠. 예. 그래서 뭐 찬반 투표로 가면 그것만은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근데 그 저기 뭐죠? 최고위원들은 어쨌든 몇 명이 나가는 모양이니까 예. 그 사람들은 경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최고위원 선거하고 당대표 선거는 이게 급이 다르니까. 체급이 다르죠. 사실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 당대표 선거도 전국 선거가 앞에 있을 때는 관심이 있지만 전국 선거가 좀 멀면 당대표 선거도 큰 관심을 끌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최고위원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은요 최고위원 누군지 모릅니다. 맞아요. 예. 그 대표님 어렸을 적에 프로레슬링 많이 봤어요? 봤죠. 예. 봤죠. 예. 그 프로레슬링 하기 전에 이제 그 뭐 김일 선수, 장영철 선수 막 이런 분들 정말 전설적인 선수들 나오기 전에 오픈 게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오픈 게임 하죠. 예. 그러니까 오픈 게임이 바로 최고위원 선거가 사실은 오픈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메인 이벤트는 메인 이제 이벤트를 위한 예.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건 출처를 밝혀야 되겠어요.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에 뭐가 나왔냐면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네. 이른바 친문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 아니면은 전해철 의원 이런 전 의원이죠. 이런 친문계 핵심 인사들을 경기도에 어떻게든 모셔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저는 김동연 지사는 뭐 이미 여의도에서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 팀을 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파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쿼드들을 만들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는 뭐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뭐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원래는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서 차기 주자로서 준비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법 리스크 자체도 이제 불확실한 데다가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게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이제 수면에 올라와 있지는 않고 몇몇 그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합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친문 전체가 김동연 지사와 연대한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아직 무리라고 봅니다. 친문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있긴 있죠.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그게 세력화되긴 좀 어렵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적으로나 힘으로 볼 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임 정권이잖아요. 전임 정권에 그렇죠. 거기다 이게 뭐 그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엔 또 조국 혁신당이 있는데 친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깃발을 들 만한 주자가 없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김동연 지사가 만일 또 다른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민주당 내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니 저는 뭐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꿈을 꾸고 있다면은 아닌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실현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주 너무 맹화적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격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신경이 좀 쓰이는 모양이죠. 그런 것도 저는 요즘에 이제 민주당 분위기 문화를 보면 공격을 하는 게 신경이 쓰여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충성하려고. 충성하는. 지금은 충성 경쟁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막 오버하는 아버지 발언,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도 나오고 사실 이게 안 불편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 네. 불편하셨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충성 경쟁 과정 속에서 나오는 아니 김동연이 위협이 돼서 공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좀 주목되는 게 이 원조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원명 세력들. 원명. 예, 원명이죠. 이 원명 세력들 예를 들면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또 지금의 이 신명들하고는 좀 목소리가 굉장히 다른 비교적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다라고 보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신명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신명이죠, 이제. 예, 그렇죠. 우리가 어디 신명나게 뭐를 한다. 근데 김영진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은 원래 좀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친명으로 분류가 됐지만 예. 김영진 의원은 이제 알려진 바와 좀 다르게 내부에서도 계속 쓴소리를 해왔었고 특히 이제 그 이른바 혁신회의를 축으로 하는 이른바 강성파들에 대해서 각을 굉장히 많이 세워왔어요.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도 그런 그 혁신이 주도의 강경 친명 분위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왔던 터라 지금 보는 게 뭐 이렇게 새삼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있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좀 그렇게까지 맹종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 되게 합리적인 스타일인데. 합리적인 분이죠. 그리고 이제 들리는 바로는 뭐 지난번 이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서운함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같지 전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저는. 전혀 저도 그렇지 그렇게 않고 보이진 않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소신껏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김영진 의원 발언이 좀 강한데 이것도 김영진 의원의 원래 소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쪽이 사실은 전당대회가 흥미진진해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I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ARS 조사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아직도 상당히 우위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날 공교롭게 이제 윤상현 의원 빼고는 같은 날 나란히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거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볼 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무려 8,900자. 저는 25분 동안 했대요. 대선 출마 선언 분량이고 저도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 쓰셨잖아요. 대선 출마 선언도 그렇게까지 길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 후보 몇 자요? 8,900자. 와, 그러니까 A4 용지로 한 6장 되네요. 200장 원고지 45장. 글자 크기 10으로 하고서 줄 간격 160으로 했을 때 한 8장 돼요. 그러니까 새 후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6장 되구나. 그날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할 말을 했다. 나머지 새 후보들은 메시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 딱 거친 결과 제 느낌은 한동훈 대 나머지 이렇게 정리가 된 출마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원희룡 의원이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출마 얘기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그래서 친윤이 나경원 의원을 믿느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다가 이제 원희룡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대세론이 출마 선언 이후에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변화와 혁신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 분이 한동훈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후보들이 최상병 특검을 국힘 주도로 하자. 그다음에 이 특검 임명을 제3자가 하도록 하자고 하는 한동훈은 그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새 후보가. 근데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최상병 특검은 피해갈 수 없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국민의힘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 뭐 이것이 통해서 당대표가 되면 혁신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고 뭐 이것이 안 통해서 역풍이 불어서 안 되면 정기 은퇴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인데 다른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던진 핵무장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핵무장론은 이제 저는 뭐 예전에 홍준표 시장도 핵무장론을 얘기한 적이 있고 예. 핵무장론은 늘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는 보지만 이미 많이 흡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번 선거에 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어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누가 만들 거냐가 핵심이지 예. 어떤 대한민국의 변화를 둘러싼 의제 설정이 아니다. 어허. 이 문제들은 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계속 질 거냐,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당을 누군가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찬 대표께서 보실 때 결선 투표가 될 확률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저는 오늘까지 보면 49%라고 봅니다. 49%? 네. 저기 그게 줄은 숫자예요? 늘은 숫자예요? 저는 이제 관망 숫자인데 그냥 1차에서 될 가능성이 51%라는 얘기를 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에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기회주의적으로. 아니요. 왜냐하면 예. 저는 아직 당원들, 그러니까 제가 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선거가 의원들이 하는 선거. 그렇죠. 그 원내대표 선거가 대표적이죠. 국회의장 선거에서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어려운 선거가 당원 선거거든요. 아직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을 잘 모르겠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만약에 결선 투표가 일어난다면 예. 결선 투표에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면 굉장히 위협적일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그것도 있고 예. 나경원이 올라가면 원희룡 의원을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다 나경원 의원을 찍을 거예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올라간다.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분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선 투표도 다르다. 누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나경원 봅니다. 의원이 가면 원희룡 의원의 표가 나경원 무조건 의원으로 갈 갑니다. 텐데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올라가면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후보가 모조리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분산될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럼 어떻게 보세요?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전략적 오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결선 투표가 있는데 후보 단일화 지금 저는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같은 걸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볼 때 나온 사람들 안 해요. 그리고 1등 후보의 존재감만 강화시켜 줄 뿐이고 스스로 마이너 후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어서 예. 그리고 1+1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1+1이 0.5가 될 수도 그럴 있죠.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전당대회 날짜까지 좀 남아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윤심이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도 나름대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뭐 공개적으로는 어려워도 예. 암암리엔 작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초강수를 던지고 나온 거잖아요. 예. 이 차별화 포인트를 확실히 하고 나왔다. 예. 뭐 이런 점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용산은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지난 사례가 있어서 대놓고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리고 예. 총선 전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총선 전만 하진 않을 거다. 하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요. 민주당은 요새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되면 땡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나경원 의원이 되면 땡큐라고 얘기하는 다 감사해요. 아주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되는 게 제일 위협적일까요? 전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혁신의 기치를 든 사람이 되는 게 위험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위협적이죠.
그리고 이재명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꼭 짚어야 될 게 민주당의 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카운트파트를 찾는 선거거든요. 그럼 대척점에 누가 있을 것이냐. 예.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희룡 전 장관. 전 장관일 수도 있지만 이제 너무 크게 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선 그 경쟁 구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 누가 과연 그 지금 후보들 중에 누가 설 것이냐는 문제를 볼 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약간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안 하고 무주공산이라고 하면 그런 대척점 게임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선거는 이게 대척점 게임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죠. 너무 재밌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